제18장 소원필드 저택에는 명랑한 날들이 이어졌다. 분주한 나날이기도 했다. 내가 그 지붕 아래서 보낸 적막하고 단조롭고 고독하던 첫 3개월과는 정말 달랐다. 이제 그 집에서는 슬픈 감정들과 우울한 연상들이 모조리 밀려난 듯 했다. 어디에나 생기가 넘쳤고 하루 온종일 움직임이 있었다. 그렇게 고요하던 복도나 그렇게 한적하던 앞방을 지나거나 들어가려면 언제나 말쑥한 하녀들과 멋쟁이 시종들을 마주쳐야 했다. 부엌, 집사의 식료품 저장실, 화인들의 방, 현관홀에도 하나같이 활기가 넘쳤다. 온화한 봄날의 평온한 햇살과 푸른 하늘이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낼 때를 제외하고 살롱은 항상 북적북적거렸다. 날씨가 불안정하고 며칠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려도 즐거움은 시들지 않는 것 같았다. 야외에서의 놀이가 중단되면 오히려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오락들이 더 활발하고 다양해졌다.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놀아보자는 제안이 나온 첫날 저녁, 나는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 건지 알지 못했다. 시원하던 놀이를 한다고 했는데 무지한 내게는 이해되지 않는 말이었다. 하인들이 불려 들어오고 식탁들이 치워지고 등불의 위치가 바뀌고 아치 맞은편의 의자들이 반은형으로 놓였다. 로체스터 씨와 다른 신사들이 개조 작업을 지휘하는 동안 숙녀들은 하녀들을 부르며 계단 위아래로 종종 걸음쳤다. 페어팩스 부인도 불려와 숄과 옷과 커튼 종류가 집안의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하녀들이 3층 옷장을 뒤져 그 안에서 문직 비단을 살대로 버티어 만든 패티코트와 헐렁한 공단 저고리, 검은 옷들, 레이스 주름 등을 한 아름씩 꺼내왔다. 곧이어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선택한 옷들은 응접실 안쪽의 내실로 옮겨졌다. 그 사이에 로체스터 씨는 다시 숙녀들을 주위로 불려들여 자기 편이 될 사람을 몇 명 고르고 있었다. 잉그램 양은 당연히 내 편이고 그가 말했다. 그 뒤에 에스텐과의 두 딸과 덴트 부인을 호명했다. 그가 나를 쳐다보았다. 우연히 나는 덴트 부인의 푸르진 팔찌 걸쇠를 걸어주느라 그의 근처에 서 있었다. 당신도 게임에 참여하겠나?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가 고집을 부릴까봐 약간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히 그러지 않았다. 그는 내가 원래의 자리로 얼른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그의 편 일행이 이제 커튼 뒤로 물러났다. 덴트 대령이 이끄는 다른 편은 초승달처럼 배열된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신사들 중에서 에스턴 씨가 나를 게임에 같이 참여시키자고 제안하는 듯 했다. 하지만 잉그램 부인이 즉시 반대했다. 그녀의 말이 내 귀에 들렸다. 안 돼요. 저 여자는 멍청해서 이런 게임을 못할 거예요. 잠시 후에 종이 울리더니 커튼이 올라갔다. 아치 안에는 로체스터 씨의 편으로 선택된 조지 리인의 거대한 형체가 하얀 시트에 감싸여 있었다. 그의 앞쪽 탁자에는 커다란 책이 펼쳐져 있었다. 그 옆에 로체스터 씨의 외투를 걸친 에이미 에스턴이 손에 책을 들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경쾌하게 종을 울렸다. 아델은 로체스터 씨의 편에 끼워달라고 졸랐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델이 앞으로 뛰어와 한 팔에 아는 꽃바구니에서 내용물을 꺼내 주위에 흩뿌렸다. 다음에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긴 베일을 쓰고 이마에 장미 화환을 걸친 잉그램 양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 옆에서 로체스터가 함께 걸어나와 탁자로 다가갔다. 그들이 무릎을 꿇었다. 마찬가지로 흰옷을 입은 덴트 부인과 루이자 에스틴이 그들의 뒤로 가서 섰다. 무언극으로 진행된 예식은 결혼을 의미하고 있었다. 식이 끝나자 덴트 대령과 그의 일행이 2분간 소곤소곤 상의하고 나서 대령이 소리쳤다. 신부. 로체스터 씨가 고개를 숙이고 커튼이 떨어졌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커튼이 다시 올라갔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정교하게 꾸며진 장면이 연출되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응접실은 식당에서 계단 2개를 올라야 했는데 그 안쪽으로 한두 걸음 들어가 있는 계단 위에 커다란 대리석 수반이 보였다. 그것은 평소에 이색적인 식물에 둘러싸여 금붕어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던 온실의 장식품이었고 그 크기와 무게를 감안해 볼 때 거기서 옮겨오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 수반 옆 양탄자 위에 숄을 걸치고 머리에 터번을 두른 로체스터 씨가 보였다. 그의 검은 눈과 가무잡잡한 피부와 회교도풍의 얼굴이 의상과 딱 맞아 떨어졌다. 그는 동양의 군주처럼 보였다. 아니면 교수형의 집행자나 희생자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윽고 잉그램 양이 나타났다. 그녀도 동양풍으로 차려입고 있었다. 진홍색 스카프를 허리에 띠처럼 묶고 수가 놓인 손수건을 관자놀이에 가져다 댔다.
팔은 아름다운 형태로 맨살을 드러냈고 우아하게 머리에 얹은 물병을 붙잡고 있는 듯한 한 팔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얼굴과 모습, 태도와 전반적인 분위기는 모두 고대의 이스라엘 공주를 연상시켰고 그녀가 맡은 역할이 바로 그것인 듯했다. 그녀는 수반으로 다가가 물동이를 채우려는 듯이 그 위로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다시 물동이를 머리에 이었다. 이제 우물가의 인물이 그녀에게 말을 걸어 무언가 부탁을 하는 듯했다. 그녀가 급히 물동이를 내리고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었다. 그러자 그가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고 화려한 팔찌와 귀걸이들을 보여주었다. 그녀가 놀라며 감탄하는 척했다. 그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팔찌에 보화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표정과 몸짓으로 믿어지지 않는 기쁨을 표현했다. 남자가 그녀의 팔에 팔찌를, 귀에 귀걸이를 걸어주었다. 그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였다. 낙타만 없을 뿐이었다. 알아맞히는 편에서 다시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 이 장면이 설명하는 단어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덴트 대령이 그들의 대변인으로서 전체 장면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그에 따라 커튼이 다시 내려갔다. 세 번째 막이 올랐을 때는 응접실의 한 부분만이 열렸다. 나머지 부분은 검은 빛의 거친 청 같은 것으로 가려져 있었다. 대리석 수반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전나무 탁자와 부엌용 의자가 놓여 있었다. 뿔로 만든 초록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이 이들을 보여줄 뿐 양초는 모두 꺼져 있었다. 이 칙칙한 장면 한가운데 두 손을 무릎에 엮어 쥐고 시선을 땅으로 내린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지저분하게 금댕이 묻은 얼굴, 헝클어진 옷처럼 관로 속에 난투를 부리다 뒤에서 찢겨진 것처럼 외투가 한 팔에 느슨하게 걸려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헝클어진 옷차림, 절망적이고 험악한 표정, 덥수룩한 머리로 교묘하게 변장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가 로체스터 씨라는 것을 금방 알았다. 그가 움직이자 사슬 소리가 짤랑거렸다. 그의 손목에 쇠고랑이 묶여 있었다. 브라이드웰 교도소. 첫 장면은 신부, 두 번째 장면은 우물, 두 단어를 합치면 런던에 있는 브라이드웰 교도소가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브라이드웰 교도소. 덴트 소령이 소리쳤고 그것으로 셔라드 놀이는 끝이 났다. 공연자들이 원래의 복장으로 갈아입느라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들이 다시 식당으로 들어왔다. 로체스터 씨가 잉그램 양을 안내했다. 그녀가 그의 연기를 칭찬하고 있었다. 그거 알아요? 당신이 연기한 세 인물 중에서 저는 마지막 역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아, 당신이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용맹한 신사, 노상강도가 되었을지. 내 얼굴에 금댕이 말끔히 지워졌소? 그가 그녀 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물었다. 아쉽게도 그래요. 정말 아쉬워요. 악당 분장이 당신에게 최고로 잘 어울렸는데. 그럼 당신은 길 위의 영웅을 좋아하시오? 영국의 길 위의 영웅은 이탈리아의 산적 다음으로 멋져요. 이탈리아 산적도 레반트의 해적보다는 못하지만요. 내가 무엇이건 간에 당신이 내 아내임을 기억하시오. 이 많은 정인 앞에서 우리는 1시간 전에 결혼식을 올렸어. 그녀가 얼굴을 붉히며 웃음을 터뜨렸다. 로체스터 씨가 말을 이었다. 자, 덴트, 이제 당신 차례요. 덴트 대령의 일행이 커튼 뒤로 물러가자 로체스터 씨와 그 일행은 빈 의자들을 차지했다. 잉그램 양이 그의 오른편에 앉았다. 다른 사람들은 그와 그녀의 양옆 의자를 채웠다. 내 눈은 이제 연기자들을 보고 있지 않았다. 더 이상 커튼이 올라가기를 흥미롭게 기다리지도 않았다. 나의 관심은 관객 쪽으로 쏠려 있었다. 아치에 고정되었던 내 눈은 이제 반운형의 의자들 쪽에 머물렀다. 덴트 대령 일행이 어떤 무언극을 연출했는지, 어떤 단어를 선택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연기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각 장면이 끝난 후에 상의하던 모습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로체스터 씨가 잉그램 양이 그에게 고개 돌리던 모습, 그녀의 새카만 곱슬머리가 그의 어깨를 건드리고 그의 뺨에서 흔들릴 정도로 그녀의 머리가 그에게로 기울어지던 모습, 그들의 속삭임도 아직까지 내 귓가에 쟁쟁하다. 그들이 주고받던 시선이 떠오른다. 그 장면을 보면서 나에게 일어났던 감정까지도 이 순간에 생생히 되살아난다. 독자여, 나는 이미 내가 로체스터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를 알아봐 주지도 않았다. 그의 앞에서 내가 몇 시간을 보내던 내 쪽으로 눈길을 한번 돌리지 않았다. 그는 나를 지나칠 때면 치맛자락에 스치는 것조차 꺼려하고 어쩌다 그 검고 도도한 눈이 우연히 나에게로 향하더라도
주목할 가치 없는 비천한 상대에게서 얼른 시선을 떼어내는 대단한 숙녀에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와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가 바로 그 여인과 곧 결혼할 것 같다고 해서 그녀의 자신만만한 확신을 통해 그녀에 대한 그의 관심이 매일매일 읽힌다고 해서 쫓아다니다기보다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무관심하게 구는 것이 구애라면 바로 그 매혹적인 무관심과 저항할 수 없는 자부심에서 내가 매시간 그의 구애를 목격한다고 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절망을 일으키는 요소는 많았지만 사랑을 시켜주거나 쫓아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독자여, 당신은 또 많은 요소가 나에게 질투를 유발했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 같은 처지의 여자가 잉그램 양 같은 여자에게 감히 질투할 수 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나는 질투하지 않았다. 간혹 질투를 했더라도 아주 가끔이었다. 그 단어로는 내가 겪은 고통의 성격을 설명할 수 없다. 잉그램 양은 질투의 대상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런 감정을 일으키기에는 한참 부족한 여자였다. 모순된 말처럼 들리는가? 하지만 용서하시라. 내 말은 모두 사실이다. 그녀의 외양은 매우 화려하지만 속은 진실하지 않았다. 멋진 몸매와 눈부신 기회를 갖추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빈곤하고 마음은 천성적으로 메말라 있었다. 자생적으로는 아무것도 피어나지 않을 토양이었다. 그 싱싱함으로 기쁨을 주는 자연의 열매는 맺히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선하지 않았다. 독창적이지 않았다. 책에서 읽은 구절을 그럴듯하게 되풀이하곤 했지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고 그런 것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말로는 고상하게 감정을 옹호하지만 실제로는 동정과 연민의 감정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안에는 부드러움도 진실도 없었다. 어린 아들에게 품은 심술궂은 반감을 지나치게 표시함으로써 그녀는 이 점을 너무나 자주 드러냈다. 아들이 그녀에게 다가가면 그만한 말로 밀어냈다. 때로는 방에서 나가라고 명하고 언제나 차갑고 표독스럽게 대했다.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그런 행동을 지켜보았다. 유심히 날카롭게 빈틈없이 지켜보았다. 그렇다. 미래의 신랑 로체스트 자신도 미래의 신부를 끊임없이 감시했다. 그는 연인의 결점을 기민하고 신중하게 또 완벽하고 명료하게 의식하고 있었으며 그녀를 향해 결코 정열을 품고 있지도 않았다. 나를 내내 괴롭히던 고통은 바로 그것이었다. 내 눈에는 그가 집안을 위해 어쩌면 정략적인 이유로 그녀와 결혼할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지위와 연고가 그에게 합당하기 때문에 나는 그가 그녀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고 그녀의 자질이 그 보물을 얻어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그것이 나의 신경을 건드리고 괴롭히고 있었다. 또 그 때문에 나의 열병이 식기는커녕 오히려 가열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매료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가 단번에 승리를 따내고 그가 그녀의 발치에 진심으로 마음을 내놓고 굴복했더라면 나는 내 얼굴을 가리고 벽으로 돌아서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에게 죽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잉그램 양이 힘과 열정과 친절과 분별력을 부여받은 선량하고 고상한 여인이었다면 나는 질투와 절망이라는 두 마리 호랑이와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전투만을 벌였을 것이다. 그러고는 갈갈이 찢어지고 삼켜진 가슴을 안고 그녀를 부러워했을 것이다. 그녀의 탁월함을 인정하고 내 남은 날들 동안 조용했을 것이다. 그녀의 탁월함이 절대적일수록 나는 더 깊이 감탄했을 것이다. 나의 침묵은 진실로 더 평온했으리라. 하지만 로체스트 씨를 미혹시키려 애쓰는 잉그램 양의 노력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었다. 그녀 자신은 화살이 관역을 맞췄다고 믿었겠지만 그녀의 자존심과 그 자기만족은 상대를 점점 더 밀어내고 있었다. 이를 모른 채 성공에 도취되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나를 끝없이 자극하는 동시에 무자비하게 구속하는 양날이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실패했을 때 나는 성공할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로체스트 씨의 가슴에서 미끄러져 그의 발치에 떨어지는 화살들이 더 확실한 손으로 날려보냈더라면 그의 도도한 가슴에서 예리하게 떨렸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의 엄한 눈의 사랑을, 그의 냉소적인 얼굴의 부드러움을 불러냈을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가서 무기 하나 없이도 조용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저렇게 가까이 다가갈 특권을 가지고도 어째서 그녀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걸까? 그거야 물론 그녀가 진심으로 그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지. 진실한 애정으로 그를 좋아하지 않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렇게 해프게 미소를 꾸며낼 필요가 없지. 저렇게 쉴 새 없이 쳐다보고 저렇게 공들여 점잔을 빼고 저렇게 수없이 애교를 떨 필요가 없어.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서 입을 다물고 지금보다 덜 쳐다보더라도 그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야. 그녀와 한창 쾌활하게 얘기를 나누면서도 그의 표정은 지금 굳어 있어. 나는 다른 얼굴을 보았어. 아주 자연스럽게 우러나왔던 그런 얼굴이었지. 그건 끝만 번지르르한 기교와 계산된 술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수수하게 그의 질문에 답하고 필요할 때 찡그리지 말고 말을 걸면 돼. 그러면 자유로운 햇살처럼 점점 자라나 따뜻하고 친절하고 상냥해지지. 결혼하면 그녀가 그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 그래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 그의 아내는 태양 아래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될 거야. 나는 로체스터 씨와 이해와 연고 때문에 결혼하려는 것에 대해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의 의도를 처음 알아차렸을 때 놀라기는 했다. 그가 아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진부한 동기를 따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지위와 교육 등을 고려해보면 어린 시절부터 주입받은 개념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있을 그들을 비난하고 심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일인 듯 했다. 그들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당시에 나는 그들이 그런 원칙을 고수하는 데에는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다른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만약 로체스터와 같은 신사라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을 아내로 품을 것 같았다. 그런 결혼에서 남편이 얻을 수 있는 행복은 너무나 명확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일반 놈과는 달리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게 아니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테니까. 하지만 이뿐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나는 로체스터 씨에게 매우 관대해지고 있었다. 한때 방심하지 않고 경계했던 그의 모든 결점들을 잊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전에는 그의 성격의 모든 측면을 연구하려고 노력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견주어 보고 그 둘을 저울질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려 애썼다. 이제는 나쁜 점이 보이지 않았다. 한때 나를 기겁하게 했던 가혹함과 나를 불쾌하게 했던 냉소가 최고급 요리의 톡 쏘는 양념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혀를 얼얼하게 해주는 그런 양념들이 없다면 얼마나 밍밍하겠는가. 게다가 애매모호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 표정이 음흉함이었을까? 슬픔이었을까? 교활함이었을까? 아니면 낙담이었을까? 그것은 유심히 살펴보는 사람만 알 수 있도록 이따금씩 그의 눈에 나타났다가 부분적으로 노출된 묘한 속을 누가 헤아려 보기도 전에 닫혀버렸다. 그것은 마치 화산이 폭발할 듯한 언덕 가운데로 헤매 다니다가 갑자기 땅의 진동이 느껴지고 그게 갈라지는 것을 본 것처럼 나를 두려움으로 움츠러들게 했다. 나는 여전히 그 알 수 없는 표정을 가끔 보았다. 마비된 신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두근대는 가슴으로 피하고 싶어하는 대신에 감히 그것을 간파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나는 잉그램 양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언젠가는 느긋하게 그 10년을 들여다보고 비밀을 탐구하여 본질을 분석할 수 있을 테니까. 내가 이렇게 로체스터 씨와 미래의 신부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동안,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대화를 듣고 그들의 중요한 행동만을 고려하는 동안 설명이 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각자 자신의 흥미와 즐거움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는 동안 린 부인과 잉그램 부인은 변함없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에게 터번을 까닥거리며 잡담의 화제에 따라 한 쌍의 커다란 꼭두각시처럼 손을 번쩍 들어 놀라움이나 불가사의함이나 공포를 표시했다. 온화한 덴트 부인은 친절한 에스턴 부인과 얘기했고 두 사람은 때로 나에게 미소 짓거나 상냥하게 말을 건넸다. 조지 린, 덴트 대령, 에스턴 씨는 정치나 그 지방의 일이나 법적인 문제를 토론했다. 젊은 잉그램 경은 에이미 에스틴에게 찝쩍거렸다. 루이자는 린 형제 중 한 명과 노래를 하고 피아노를 연주했다. 메리 잉그램은 린 형제 중 다른 한 명의 씩씩한 은사에 기운 없이 귀를 기울였다. 때로는 모두 다 같이 조연 연기를 중단하고 주연 배우들을 관찰하며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어차피 로체스터 씨와 그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잉그램 양이 그 무리의 핵심이자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한 시간이라도 그가 방을 비우면 눈에 보일 정도의 지루함이 손님들에게로 기어드는 듯 했다. 그가 다시 들어오면 대화의 활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가 일 때문에 밀코트에 불려가 늦게까지 돌아올 것 같지 않던 어느 날 그의 부재는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히 활기를 빼앗아갔다. 오후에 비가 내리는 바람에 헤이 마을 너머 공유지에 최근 세워진 집시촌에 구경을 가기로 했던 산책 계획이 연기되었다.
몇몇 신사들은 마구간으로 사라졌다. 젊은 남녀들은 당구실에서 당구를 쳤다. 잉그램 부인과 린 부인은 카드 게임에서 조용히 위안을 찾았다. 블랑시 잉그램은 그녀를 대화에 끌어들이는 덴트 부인과 에스틴 부인의 노력을 멸시하는 태도와 침묵으로 물리치고 피아노 앞에 앉아 감상적인 곡조를 두드리며 흥얼거렸다. 이어 그녀는 서재에서 소설책을 가져와 오만하고 나른한 태도로 소파에 틀썩 주저앉아서 주인 없는 지루한 시간을 소설 읽기로 때워보려고 애썼다. 방도 집도 조용했다. 이따금씩 당구치는 이들의 왁자한 소리가 위층에서 들려올 뿐이었다. 어스름이 내릴 무렵 시계는 이미 만찬을 위해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려줬다. 그때 내 옆에서 응접실 창가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아델이 소리쳤다. 저기 로체스트 씨가 돌아오세요. 나는 창 쪽으로 돌아보았고 잉그램 양이 소파에서 불이 나게 달려왔다. 다른 사람들도 각자 하던 일에서 고개를 들었다. 자갈길을 구르는 바퀴 소리와 첨벙거리는 말 발굽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사륜 역마차가 다가오고 있었다. 잉그램 양이 말했다. 저런 모양새로 집에 오시다니 어떻게 된 걸까? 나갈 때는 메스루를 타고 갔잖아. 파일럿 따라갔고 동물들을 다 어떻게 한 거지? 그녀가 말을 하면서 그 커다란 체격과 풍성한 의상을 창에 바싹 갖다 대었기 때문에 나는 등뼈가 거의 부스릴 정도로 몸을 뒤로 젖혀야 했다. 밖을 내다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나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녀가 나를 보고는 입을 삐죽거리면서 다른 창으로 옮겨갔다. 역마차가 멈췄다. 마부가 초인종을 울렸고 여행복 차림의 신사가 마차에서 내렸다. 하지만 그는 로체스트 씨가 아니었다. 키가 크고 세련되게 차려입은 낯선 남자였다. 짜증나 이 성가신 원숭이 같으니. 갑자기 아델을 보며 누가 이런 거짓말이나 하라고 너를 창가에 앉혀놨니? 잉그램 양이 소리쳤다. 그러고는 내 잘못이라는 듯이 나를 노려보았다. 현관 홀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드니 곧 낯선 인물이 들어섰다. 그는 잉그램 부인을 제일 연장자라고 생각한 듯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시간을 잘못 맞추어 모양입니다. 하필 저희 친구 로체스트 씨가 외출 중이라는군요. 하지만 제가 아주 긴 여행을 거쳐 온 데다가 이 집의 주인과 오래도록 친밀한 사이였던지라 그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태도는 정중했다. 말하는 억양이 좀 특이한 것 같았다. 확실한 외국 억양도 아니지만 완벽한 영국식 억양도 아니었다. 나이는 30에서 40 사이로 로체스트 씨와 비슷해 보였다. 안색은 유난히 누르스름했다. 그 점만 빼면 말끔하게 생겼다고 할 수 있었고 특히 처음 봤을 때는 미남의 인상을 풍겼다. 하지만 더 자세히 관찰하면 어딘지 불쾌한, 아니 그보다는 유쾌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얼굴이었다. 이목구비는 균형 잡혀 있었지만 맥이 빠져 보였다. 눈은 크고 보기 좋은 모양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생기라고는 멍한 무기력뿐이었다. 적어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몸치장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사람들을 훑어놓았다. 만찬이 끝난 후에 나는 다시 그를 보았다. 그는 꽤 편안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생김새는 전보다 훨씬 더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불안정하고 활기도 없는 인물 같았다. 그의 눈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녔고 그 방황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인지 그의 표정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것이었다. 잘생겼고 부침성이 없는 편도 아닌데 나는 왠지 모르게 그가 싫었다. 완벽한 계란형의 매끈한 피부를 지닌 얼굴에는 힘이 없었다. 매부리 코와 앵두 같은 작은 입술에는 단호함이 없었다. 낮고 평평한 이마에는 생각이 없었다. 그 멍한 갈색 눈에는 장악력이 없었다. 나는 늘 앉던 구석자리에 앉아 벽난로 선반의 장식 촛대 불빛에 환하게 비치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추운 듯이 불 가까이에 안락의자를 끌어당기고 그러고도 더 가까이 몸을 움츠렸다. 그와 로체스트 씨를 비교해 보았다. 미안한 말이지만 미끈한 그이와 포악한 매의 차이도 이보다는 크지 않을 듯했다. 온순한 양과 그 양을 지키는 질긴 가죽과 매서운 눈을 가진 개도 이만큼의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로체스트 씨의 오랜 친구라고 말했다. 틀림없이 기묘한 우정일 것이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격언을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리라. 그 옆에 신사 두세 명이 앉아 있었고 나는 가끔씩 방 끝내서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의 단편들을 알아들었다. 처음에는 내가 들은 말들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내 가까이에 앉은 루이사 에스턴과 메리 잉그램이 드문드문 들려오는 단편적인 문장들을 뒤엉키게 했기 때문이다. 이 여성들은 낯선 남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둘 다 그를 아름다운 남자라고 불렀다. 루이자는 그가 사랑스러운 창조물이라며 그를 흠모했고 메리는 자신의 이상형이 그 남자처럼 작고 예쁜 입과 멋진 코를 지닌 사람이라고 했다. 루이자가 외쳤다. 게다가 저 이마는 얼마나 사람 좋아 보이는지요. 아주 매끈하잖아요. 내가 질색하는 울퉁불퉁한 찌푸림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 눈과 미소는 또 얼마나 평온해 보이는지요. 그때 나로서는 대단히 다행스럽게 헨리 린 씨가 연기된 헤이마을 공유지로의 소풍권을 매듭 짓자며 그들을 방 저편으로 불러 데려갔다. 나는 이제 난로가의 무리들에게 관심을 집중할 수 있었고 이윽고 낯선 남자가 메이슨 씨라고 불리는 것을 알아들었다. 방금 영국에 도착했고 어딘가 아주 더운 나라에서 왔다고 했다. 그의 얼굴색이 누르스름한 것이나 불가에 그렇게 가까이 앉아있는 것이나 집안에서 외투를 입고 있는 이유가 그 때문인 듯 했다. 잠시 후에 자메이카, 킹스턴, 스페인타운이라는 단어들이 그의 거주지가 서인도 제도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가 로체스터 씨를 거기서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적잖이 놀랐다. 그는 로체스터 씨가 그 지역의 타는 듯한 열기와 허리케인과 우기를 싫어했다고 말했다. 로체스터 씨가 여행가라는 것은 페어팩스 부인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방랑이 유럽 대륙에 한정되어 있는 줄 알았다. 지금까지 그가 그보다 먼 해안 지방으로까지 다녀왔다는 암시는 들어본 바가 없었다. 내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다소 예상치 못한 하나의 사건이 내 생각의 고리를 끊었다. 누군가가 문을 열자 메이슨 씨가 부르르 떨며 난로에 석탄으로 더 넣어달라고 청했다. 숯덩어리는 아직 뻘겋게 이글거렸지만 불길은 꺼져 있었다. 하인이 석탄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가는 길에 에스턴 씨의 의자 옆에 멈춰서 조그맣게 먹으라고 속삭였다. 내가 들을 수 있었던 단어는 높아, 아주 귀찮게 정도였다. 썩 꺼지지 않으면 착고를 채워 망신을 주겠다고 전하게 그 치안 판사가 대답했다. 아니 잠깐만요. 덴트 대령이 끼어들었다. 그리고 그가 목소리를 높여 말을 이었다. 그 여자를 보내지 말아요 에스턴.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을 거요. 숙녀분들과 상의하는 게 낫겠소. 숙녀 여러분 헤이마을 공유지에 집시촌 구경하러 가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쌤이 그러는데 지금 집시 노파 하나가 하인방에 와서 점을 쳐드릴 테니 높으신 분들 앞에 데려다 달라고 한다는군요. 그녀를 만나보시렵니까? 대령님, 설마 그런 천박한 사기꾼을 봐주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부디 그녀를 쫓아주세요 당장. 잉그램 부인이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리 가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지금 페어팩스 부인이 제발 떠나달라고 사정하고 있는데요. 그 노파는 난로가 의자를 차지하고 앉아서 여기 들어오라는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절대 꼼짝도 않겠다고 우깁니다요. 하인이 말했다. 그 노파가 원하는 게 뭐지? 에스틴 부인이 물었다. 높으신 분들의 점을 쳐드리겠다고 합니다. 꼭 그래야 하고 반드시 할 거라고 말하는데요. 어떻게 생겼어요? 에스턴과의 따님들이 동시에 물었다. 지독히 못생긴 늙은이에요. 아가씨 오지그릇처럼 까매요. 오호 진짜 요술쟁이인가 보군. 들어오라고 합시다. 프레드릭 리인이 소리쳤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 형제가 거들었다. 이렇게 재미난 기회를 던져버리는 건 몹시 애석한 일입니다. 얘들아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리인 부인이 소리쳤다. 나는 그런 터무니없는 짓에 찬성할 수 없어요. 잉그램 부인이 맞장구 쳤다. 그렇겠죠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찬성할 수 있고 찬성하실 거예요. 블랑시가 피아노 의자에서 방금 돌아앉으며 오만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지금까지 그녀는 거기에 앉아 말없이 여러 악보들을 살피고 있었다. 저는 제 운명이 어떤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쌤, 그 노파를 들여보내. 블랑시 생각해봐라. 알았어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다 알아요. 그래도 저에게는 제 의지가 있어요. 어서 쌤. 그래요. 노파심 넘치는 젊은이들이 모두 소리쳤다. 노파들어 호기심 넘치는 젊은이들이 모두 소리쳤다. 노파들어 들어오라고 해요. 무척 재미있을 거예요. 하인은 여전히 머뭇거리며 말했다. 몰골이 아주 지저분한데요. 가라니까. 잉그램 양이 호통을 치자 하인이 나갔다. 곧바로 모두들 흥분 상태가 되었다. 농담과 희롱이 한창 이어지고 있을 때 쌤이 들어왔다. 이젠 또 오지 않겠다는데요. 자기는 저속한 무리 앞에 나타날 수 없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방을 안내하고 그 다음에 운을 점치고 싶은 사람은 하나씩 들여보내랍니다요. 그것 봐라. 나 여왕 같은 블랑시야.
갈수록 더하자니 내 말을 들으라 천사 같은 아이야. 그리고 잉그램 부인이 입을 열었다. 그때 천사 같은 아이가 말을 가로막았다. 노파를 서재로 안내해. 저속한 무리 앞에서 얘기 듣는 건 나도 마땅치 않아. 무슨 말을 하는지 혼자 들어야겠어. 서재에 불이 피워져 있나? 네, 아가씨. 그런데 그 노파 아무래도 빈대 붙는 거지나 틀림없을 것 같아요. 멍청한 놈,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명령대로 해. 다시 쌤이 사라졌고 신비감과 기대감과 생동감이 다시 한번 완전하게 되돌아왔다. 준비됐습니다. 누가 먼저 오실 건지 알아보라는데요. 하인이 다시 들어와 말했다. 숙녀분들을 보내기 전에 내가 가서 들여다봐야겠어. 덴트 대령이 말했다. 쌤, 신사분이 들어간다고 전해. 쌤이 갔다가 돌아왔다. 나리, 신사들은 받지 않겠답니다요. 굳이 오실 필요 없다는데요. 그가 킥킥 터지는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덧붙였다. 부인들도 안 된답니다. 젊은 아가씨들만 봐드리겠답니다. 이런 세상에 주제에 가리는 것도 많구먼. 헨리린이 소리쳤다. 잉그램 양이 엄숙하게 일어났다. 내가 먼저 갈게요. 그녀가 말했다. 부하들의 선봉에서 갈라진 성벽 틈으로 올라가는 결사대 대장에게나 걸맞을 만한 의조였다. 오 소중한 내 딸아, 아 사랑하는 딸아 멈춰라. 다시 생각해봐라. 그녀의 어머니가 외쳤다. 하지만 그녀는 입을 꽉 다물고 당당하게 그 앞을 지나쳐 덴트 대령이 열어준 문을 빠져나갔고 잠시 후 서재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오랜 정적이 이어졌다. 잉그램 부인은 그것을 두 손을 비틀어 짜내야 할 사건으로 여겼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다. 메리 양은 자기는 절대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에이미와 루이사 에스테는 약간 겁먹은 얼굴로 숨죽여 기덕거렸다. 아주 느리게 몇 분이 지나갔다. 15분 후에 서재문이 다시 열렸다. 잉그램 양이 아치를 지나 되돌아왔다. 그녀가 웃으려나 농담으로 받아들이려나 모든 사람이 열렬한 호기심을 담아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차갑게 거부하는 눈으로 그 시선들을 맞았다. 당황한 것 같지도 않고 즐거워 보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뻣뻣하게 자리로 걸어가 말없이 앉았다. 어때 블랑시? 젊은 잉그램 경이 물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 언니? 메리가 물었다.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것 같아요? 정말 점쟁이 같아요? 에스턴가의 딸들이 다그쳤다. 그러자 잉그램 양이 대답했다. 자 여러분 조르지 말아요. 정말이지 조그만 일에도 신기해하고 금세 믿어버리는 여러분의 기관은 쉽사리 흥분하는군요.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보니 이 집에 악마와 굳게 결탁한 진짜 마녀가 있다고 믿으시는 모양이에요. 저는 집시 방랑자를 보았을 뿐이에요. 흔히 하는 식으로 송금을 보고 그런 이들이 흔히 하는 말들을 들려주더군요. 내 호기심은 충족되었어요. 이제 에스턴 씨가 위협하신 대로 내일 아침에 그 할멈에게 착고를 채우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요. 잉그램 양이 책을 들고 의자에 기대앉아 더 이상의 대화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나는 근 30분 동안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한 페이지도 넘기지 않았고 얼굴은 갈수록 어둡고 불만스러워지고 불쾌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게 분명했다. 그녀의 침묵과 우울함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아 겉으로는 무관심한 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들었던 어떤 계시에 꽤나 중요성을 두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 사이에 메리 잉그램, 에이미와 루이자 에스틴은 혼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들 가고 싶어 했다. 특사격인 샘의 중계로 협상이 이루어졌다. 샘의 종아리에 쥐가 날 지경까지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한 뒤에 마침내 그 완고한 무녀의 입에서 가까스로 3명이 한꺼번에 들어와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다. 그들이 들어갔을 때는 잉그램 양이 들어갔을 때처럼 조용하지 않았다. 서재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세된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20분쯤 후에 문이 벌컥 열리더니 그들이 얼마간 두려움에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현관호를 가로질러 달려왔다. 사악한 마녀가 틀림없어요. 그들이 저마다 소리쳤다. 우리한테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우리에 대해 전부 알고 있더군요. 그러고는 신사들이 불이 나게 대령한 의자에 각자 숨가쁘게 앉았다. 좀 더 설명해보라고 재촉하자 그들은 자신이 아주 어렸을 때 했던 말과 행동을 노파가 다 알아맞히더라고 말했다. 그들의 집 내실에 있는 책과 장신구들을 묘사하고 친척들에게 선물로 받은 이런저런 기념품까지 알고 있더라고 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예측하고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각자의 귀에 속삭이고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밝혀냈다고 했다.
그러자 신사들이 끼어들어 마지막으로 말한 두 가지에 관해 좀 더 알려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다. 하지만 그들은 신사들의 끈덕진 요청에 대해 얼굴을 붉히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부르르 몸을 떨거나 나지막이 웃기만 했다. 그동안의 마나님들은 정신나게 하는 약을 건네주며 부채질을 해댔다. 어른들의 경고를 들었어야 했다는 걱정스러운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면서 나이든 신사들은 웃었고 젊은 남자들은 흥분해 있는 이 아름다운 아가씨들의 시중을 들어주려고 야단이었다. 내 눈과 귀가 내 앞에서 벌어지는 소란에 완전히 쏠려 있을 때 옆에서 흠흠 기침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셰미 서 있었다. 저기요, 그 집시가 아직 오지 않은 아가씨가 있다면서 모두 다 볼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우기는데요. 당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없거든요. 그녀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오, 반드시 가야죠. 내가 대답했다. 나도 호기심이 고조되어 있던 터라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뜻하지 않은 기회가 온 것이 매우 반가웠다. 모두들 방금 돌아와 흥분해 있는 세 여인 주위에 한 덩어리로 모여 있었기 때문에 나는 눈에 띄지 않게 그 방을 빠져나와 뒤로 조용히 문을 닫았다. 쌤이 말했다. 원하시면 내가 현관홀에서 기다릴게요. 그 여자가 무섭게 하면 소리치세요. 내가 달려 들어갈 테니. 아니에요, 쌤. 부엌으로 돌아가요.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정말이었다. 오히려 대단히 흥미롭고 흥분된 기분이었다. 제19장. 서재는 아주 평온해 보였고 그녀를 무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무녀는 난로가의 안락의자에 꽤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빨간 외투에 검은 보닛을 쓴 모습이었다. 아니, 보닛이라기보다는 챙이 넓은 집시 모자를 쓰고 줄무늬 손수건을 턱 아래에 묶고 있었다. 꺼진 양초가 탁자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불길 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그 불꽃의 빛으로 기도서처럼 생긴 작은 검은 책을 읽고 있었다. 대부분의 늙은 여자들이 그렇듯이 중얼중얼거리며 내가 들어가서도 곧바로 그만두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한 단락을 마저 읽으려는 모양이었다. 나는 러그에 서서 손을 녹였다. 응접실 불가에서 멀리 앉아 있었던 탓에 손이 다소 얼어 있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기분은 차분했다. 사실 그 집시의 외모에는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하나도 없었다. 그녀가 책을 덮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챙이 부분적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굴이 온통 갈색과 검정색이었다. 턱 아래 묶은 흰 끈 밑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빠져나와 뺨을 반쯤 덮고 턱까지 내리덮었으니 그녀의 눈이 똑바로 대담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 운수를 듣고 싶은가? 그녀가 그 생김새처럼 거칠고 그 시선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좋으실 대로 하세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믿지는 않을 거예요. 과연 건방진 사람이 할 만한 말이야.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문지방을 넘었을 때 그 발걸음을 듣고 알아차렸어. 그러셨어요? 귀가 예민하시군요. 그래, 눈도 예민하고 머리도 예민하지. 이런 일을 하려면 그래야겠죠? 그래, 특히 당신 같은 손님을 다룰 때는 왜 떨지 않지? 춥지 않거든요. 왜 창백해지지 않지? 병들지 않았거든요. 왜 나에게 운을 물어보지 않지? 어리석지 않거든요. 노파가 보닛과 끈 안에서 질끌끌 웃었다. 그러고는 짤막한 검정색 파이프를 꺼내 불을 붙이고 피우기 시작했다. 한동안 이 진정제를 즐긴 후에 노파는 구부린 허리를 펴고 파이프를 내린 뒤 불길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아주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당신은 추워, 병들었어, 그리고 어리석어. 증명해 보세요. 내가 대꾸했다. 그러지, 간단하게. 당신은 혼자이기 때문에 추워. 그 안에 있는 불을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당신은 병들었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고상하고 달콤한 감정을 멀리 떼어 놓았거든. 스스로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감정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하지 않으니 당신은 어리석어. 당신은 그게 기다리는 곳으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녀는 다시 짧은 검정색 파이프를 입에 물고 힘차게 피우기 시작했다. 커다란 저택의 고용인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게 대부분의 누구에게나 맞을까? 나와 같은 처지라면 맞겠죠. 그래, 그렇지. 당신 같은 처지. 하지만 당신과 정확히 똑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을 나에게 찾아줘 봐. 얼마든지 찾아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한 명도 찾지 못할걸? 당신은 모르겠지만 당신은 특이하게 행복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 그래, 손 닿을 거리에 있지. 재료는 다 준비됐어.
그것들을 결합하는 움직임 하나가 부족할 뿐이야. 운명의 여신은 그 재료들을 좀 떨어뜨려 놨어. 그게 일단 서로 가까워지면 더 없는 기쁨이 찾아올 거야. 나는 신비를 이해하지 못해요. 한 번도 수수께끼를 맞춰본 적이 없거든요. 더 확실하게 듣고 싶으면 손바닥을 보여봐. 거기에 은화를 얹어야겠죠? 당연하지. 나는 그녀에게 1실링짜리 은화를 주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꺼낸 낡은 스타킹 발 부분에 그것을 넣고 둥글게 묶어 제자리에 집어넣은 다음 나에게 손을 펼치라고 말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그녀는 내 손을 만지지 않고 손바닥에 얼굴을 들이댄 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너무 미세해. 이런 손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 검이 거의 없잖아. 게다가 손바닥이 무슨 소용이야. 운명은 이런 데 씌여 있지 않아. 그 말이 맞겠죠. 내가 말했다. 그래. 그녀가 말을 이었다. 운명은 얼굴에 씌여 있어. 이마에, 눈가에, 눈 안에, 입가에 주름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어봐. 내가 그녀의 지시를 따르며 말했다. 아, 이제야 현실로 돌아오시네요. 조만간 당신을 약간 믿게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녀에게서 반발걸음쯤 떨어진 곳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가 불을 휘저어 흩어지는 석탄에서 빛의 파문이 일어나게 했다. 하지만 그 빛은 쪼그려 앉은 그녀의 얼굴을 더 그늘지게 했을 뿐이다. 불빛이 내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가 잠시 나를 관찰하고 나서 말했다. 오늘 밤 나에게 올 때 당신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저 고상한 사람들이 환등기 형상처럼 당신 앞으로 휙휙 지나다니는 밤에 앉아있는 동안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들이 바삐 움직였을까? 그들이 인간의 모습을 한 그림자일 뿐 실질적인 알맹이가 없는 것처럼 당신과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교감이 흐르지 않았을 거야. 지루할 때가 많고 때로는 졸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슬퍼지는 않아요. 그런 미래에 관한 속삭임으로 당신의 기운을 복돋고 기쁘게 하는 비밀스러운 희망이 있나? 아니요. 나의 가장 큰 바람은 언젠가 작은 집을 빌려 학교를 세울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모으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가기 위한 영양분으로는 빈약해. 그러면 당신은 그 창가 자리에 앉아. 보다시피 나는 당신의 습관을 알아. 하인들에게 알아냈겠죠. 아, 당신은 자신이 예리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래.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솔직히 그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 풀 부인. 그 말을 듣고 나는 생각했다. 당신이? 그렇다면 결국 이 일에는 악마의 장난이 숨어 있을 거야. 그 묘한 존재가 계속 말했다. 놀라지 마. 풀 부인은 믿음직한 사람이야. 과묵하고 조용해. 누구든지 그녀를 신뢰할 수 있지. 하지만 그건 그렇고 당신은 그 창가 자리에 앉아 미래의 학교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나? 당신 앞의 소파와 의자들을 점령한 사람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나? 자세히 살펴보는 얼굴이 없나? 호기심에서라도 행동 하나를 주시하는 사람이 없나? 나는 모든 사람의 얼굴과 모습을 관찰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을 골라내지는 않나? 자주 그래요. 두 사람의 몸짓이나 표정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을 때 그들을 지켜보는 게 재미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제일 좋아하지? 별로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대개는 대화 주제가 똑같거든요. 구애에 대해서죠. 결국은 결혼이라는 똑같은 대단원으로 막을 내리는 그런 단조로운 주제를 좋아하나? 전혀요. 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내게는 아무 의미도 없거든요. 의미가 없어? 매력적인 미모에 지위와 재산까지 지닌 생기 넘치고 건강한 젊은 여인과 마주 앉아 생글생글 미소 짓고 있는 남자가 바로 당신이. 내가 뭐요? 당신이 알고 있는, 그리고 어쩌면 좋게 생각하는 남자라면 말이야. 나는 여기 있는 신사들을 몰라요. 그들과 한마디도 나눠본 적이 없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점잖고 품위 있는 중년 신사고 어떤 분들은 젊고 멋지고 활달한 호남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물론 그분들이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의 미소를 받아들이더라도 내 감정에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신사들을 모른다고? 그들과 한마디도 나눠보지 않았다고? 그 집의 주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텐가? 그분은 집에 없어요. 심오한 말이야. 영리한 궤변이야. 그는 오늘 아침에 밀코트로 갔고 오늘 밤이나 내일 돌아올 거야.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아는 사람의 목록에서 그를 제외할 수 있나? 말하자면 그의 존재를 빼버릴 수 있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주제와 로체스터 씨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나는 남자들 앞에서 미소 짓는 숙녀들의 얘기를 하고 있었어. 최근에 아주 많은 미소가 두 개의 잔이 흘러넘칠 정도로 로체스터 씨의 두 눈에 부러졌어. 그걸 보지 못했나?
로체스터 씨는 손님들과 어울려 즐길 권리가 있어요. 그의 권리에 대해 묻는 게 아니야. 여기서 언급된 결혼 이야기들 중에 로체스터 씨가 가장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대상에 올랐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나? 열심히 듣는 귀가 있으면 말하는 자의 혀에 활기가 생기는 법이에요. 집시에게라기보다 나 자신에게 한 말이었다. 이때쯤 그의 이상한 말과 목소리와 태도는 나를 꿈결처럼 감싸고 있었다. 예기치 못한 한마디가 내 입에서 튀어나오고 또 다른 말이 이어지면서 나를 신비의 거미줄에 엮어놓았다. 어느 보이지 않는 영이 몇 주일간 내 심장 옆에 앉아 모든 맥박을 기록하며 그 움직임을 지켜본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다. 노파가 내 말을 반복했다. 열심히 듣는 귀, 그래, 로체스터 씨는 그들의 대화에서 큰 기쁨을 넣는 매혹적인 입술에 귀를 기울이며 몇 시간째 앉아 있었지. 로체스터 씨는 그것을 매우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에게 주어진 즐거움에 매우 감사하는 듯 했어. 당신은 이걸 알아차렸나? 감사요? 그의 얼굴에서 감사의 표정을 발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당신은 분석을 하고 있었군. 감사가 아니라면 무엇을 찾아냈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은 사랑을 보았을 거야. 그렇지 않나? 앞날을 떠올려 볼 때 결혼한 그와 행복해지는 신부를 보았나? 그렇지는 않아요. 마녀의 기술도 가끔은 틀리는군요. 그럼 대체 뭘 봤지? 상관없어요. 나는 고백하러 온 게 아니라 물으려고 온 거예요. 로체스터 씨가 결혼할 거라는 소문이 있던가요? 그래, 아름다운 잉그램 양과 곧 한다던가요? 보기에는 그렇게 될 것 같더군. 틀림없이. 괄호 속에 당신은 길들여지지 않은 그 건방진 태도로 그걸 의심하는 모양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틀림없이 그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한 상이 될 거야. 그렇게 예쁘고 고상하고 재치있고 기량도 뛰어난 숙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지. 그녀도 아마 그를 사랑할 거야. 아니, 그의 외모가 아니라면 적어도 그의 지갑이라도. 그녀는 로체스터의 재산을 결혼에 대단히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 신이여 용서하소서. 내가 1시간쯤 전에 그 점에 관해 무언가를 말해줬더니 그녀의 표정이 상당히 어두워지더군. 그녀의 입꼬리가 1cm는 처졌어. 내가 얼굴색이 거무스름한 구원자를 조심하라고 충고했거든. 더 길거나 더 확실한 소장료 장부를 진 다른 남자가 나타나면 그는 차이게 될 거야. 하지만 나는 로체스터 씨의 운수를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내 운을 들으러 왔어요. 왜 그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죠? 당신의 운은 아직 분명치 않아. 얼굴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다른 특징에 위배돼. 운명의 여신은 당신에게 어느 정도의 행복을 배당해 주었어. 그건 확실해. 오늘 저녁에 여기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운명의 여신은 그걸 당신의 한쪽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 그러는 걸 내가 봤지. 손을 뻗어 잡느냐 마느냐는 당신에게 달렸어. 하지만 당신이 과연 그렇게 할지는 연구해 볼 문제야. 러그에 다시 무릎을 꿇어. 오래 끌지 말아주세요. 불길이 너무 뜨거워요. 내가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내 쪽으로 몸을 수그리지 않고 의자에 기대앉아서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가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불길이 눈에 얼렁거려. 눈이 이슬처럼 빛나. 부드럽고 감정이 가득해 보여. 나의 흩은 소리에 미소를 지어. 그 눈은 민감해. 맑은 눈동자에 여러 가지 인상이 흘러가는군. 미소를 거치면 그 눈은 슬퍼져. 무의식적인 권태가 눈꺼풀을 내리누르지. 그건 외로움에서 나오는 우울함이야. 내 시선을 피하는군. 더 이상 관찰당하지 않겠다는 거겠지? 그건 조롱하는 눈빛으로 내가 이미 발견한 진실들을 부인하는 듯해. 민감하다는 것도 고뇌하는 것도 인정하려 않으려 하는 듯하군. 그 자존심과 신중함은 내 견해를 확인시켜 줄 뿐이야. 그 눈에는 행운이 들어있어. 그 입은 때로 웃음을 지으며 기뻐해. 머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표현해 주지.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들에 관해서는 아마 침묵하겠지만 활동적이고 유연해서 고독 속에 영원히 침묵하려 들지 않을 거야. 많이 말하고 자주 미소 지어야 하는 입이야. 대화 상대에게 인간적인 애정을 지닌 입이야. 그 생김새 역시 행운을 향해 있어. 행운에 반대되는 것은 이마뿐이야. 그 이마는 이렇게 말하는 척하지. 내 자존심과 상황이 요구한다면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영혼을 팔면서까지 행복을 살 필요는 없어. 나에게는 타고난 내면의 본문이 있어. 외부의 모든 기쁨이 저지당하거나 내가 내줄 수 없는 값으로만 제공되더라도 그것이 나를 살아있게 해줄 거야. 이마는 이렇게도 선언하고 있어. 이성이 단단히 고삐를 쥐고 앉아있으니 나는 폭발하는 감정의 거친 균열에는 가까이 가지 않을 거야.
정렬이 마치 진짜 이교도들이 그러는 것처럼 맹렬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욕망은 온갖 헛된 것들을 상상할 수 있어. 하지만 어떤 논쟁에서도 판단력이 마지막에 말할 것이고 어떤 결정에서든 판단력이 결정권을 쥐고 있을 거야. 강풍과 지진과 불길이 지나갈 수도 있어. 그래도 나는 양심의 지시를 해석하는 이 작은 목소리의 안내를 따라갈 거야. 잘 말했다 임하여 너의 선언을 존중하마. 나는 너의 계획을 내가 옳다고 여기는 계획을 세웠고 그 안에서 양심의 주장과 이성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어. 주어진 행복의 잔에 한 마리의 수치와 미미한 양심의 가책이라도 끼어든다면 젊음이 얼마나 금세 시들고 꽃이 얼마나 빨리 죽어버리는지 나는 알아. 게다가 나는 희생과 슬픔과 붕괴를 원하지 않아. 그런 건 내 취향이 아니야. 나는 파괴하는 게 아니라 키워주고 싶어. 피눈물을 짜내는 게 아니라 감사를 얻어내고 싶어. 나의 수학은 미소의 애정과 달콤함으로 이루어져야 해. 그거면 돼. 내가 격한 광란에 빠진 듯이 헛소리를 찌꺼리는 것 같군. 지금 이 순간을 무한히 연장하고 싶어. 하지만 감히 그럴 수는 없겠지. 지금까지 나는 나 자신을 철저히 제어했어. 내가 맹세한 대로 행동했어. 하지만 이 이상 가면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시험에 들 수 있어. 일어나시오 에어양. 나가시오. 연극은 끝났어. 내가 어디 있었지? 내가 깨어 있었던가 자고 있었던가? 내가 꿈을 꾸고 있었나? 아직도 꿈꾸고 있나? 노파의 목소리가 변했다. 그녀의 의간과 몸짓과 모든 것이 거울로 보는 내 얼굴처럼 내 혀로 말한 것처럼 익숙했다. 자리에서 일어난 뒤에도 나는 나가지 않고 쳐다보았다. 불길을 휘젓고 다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보니까 끈을 얼굴에 바싹 잡아당기고 다시 나에게 나가라고 손짓했다. 불빛이 뻗어나온 그녀의 손을 비추었다. 정신을 차리고 긴장한 채 바라보니 그 손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었다. 내 손이 쇠약하지 않은 것처럼 그것도 더 이상 노인의 힘없는 손이 아니었다. 매끄러운 손가락이 균형 잡힌 동거스름하고 유연한 손이었다. 굵은 반지가 그 새끼 손가락에서 번쩍였고 고개 숙여 들여다보았을 때 내가 전에 100번쯤 보았던 보석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다시 나는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더 이상 나를 피하지 않았다. 반대로 보닛을 벗고 끈을 풀어 고개를 내밀었다. 죄인, 나를 알아보겠소? 낯익은 그 목소리가 물었다. 빨간 외투를 벗으시면 그러면 하지만 끈이 풀리질 않는 건 좀 도와주시오. 끊어버리세요. 자 됐다. 가거라 너 빌린 것들아. 로체스티가 변장을 풀었다. 나리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럴듯하게 해냈잖아. 응? 그렇게 생각지 않소? 승려분들에게는 잘 해내신 게 틀림없어요. 당신에게는 아니고 저에게는 집시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떤 연기를 했지? 나 자신의 역이었나? 아니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저에게 말을 꿰어내리고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저를 끌어들이려 했거나 저에게 헛소리를 끌어내시려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으셨어요.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날 용서해 주시겠소, 제인? 모든 걸 생각해 보기 전에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잘 생각해보고 제가 크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으면 용서하려고 노력할게요. 하지만 옳은 행동은 아니셨어요. 아, 당신은 전혀 틀림이 없었소. 아주 신중하고 현명했어. 나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대체로 그가 말한 그대로였다. 그게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사실 나는 이 만남을 시작하는 거의 초반부터 경계를 하고 있었다. 뭔가 속임수가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집시와 점장이들이 이 노파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녀의 꾸며낸 듯한 목소리와 자기 모습을 숨기려는 불안감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내 생각은 계속 그레이스 폴, 살아있는 수수께끼,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로 생각하는 여자에게 향해 있었다. 로체스터 씨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무슨 생각을 하지? 그 심상치 않은 미소는 어떤 의미요? 그가 말했다. 놀라움과 자기 만족이에요. 그럼 입만 물러가도 되겠죠? 아니, 잠시 더 있어요. 저기 응접실에서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말해주시오. 집시에 관해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앉아요. 그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도 말해보시오. 저는 여기 오래 있지 않는 게 낫겠어요. 11시가 다 됐을 거예요. 아참, 로체스트 씨. 오늘 아침에 나리가 떠나신 후로 손님이 찾아오셨는 걸 알고 계신가요? 손님이? 그런 줄은 몰랐어.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그가 떠났어? 아니요. 오래전부터 나리와 알고 지낸 사이라면서 돌아오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그런 소리를 했나? 이름이 뭐라든가?
이름은 메이슨이에요. 서인도 제도에서 오신 것 같아요. 자메이카의 스페인 타운에서. 로체스터 씨는 내 가까이에 서 있었다. 나를 의자로 데려가려는 듯이 내 손을 잡고 있다가 내 말을 듣고는 경련하듯 내 손목을 움켜잡았다. 그 입술의 미소가 얼어붙었다. 그의 호흡이 발작을 일으키는 듯 했다. 메이슨 서인도 제도. 말하는 자동 인형처럼 그가 단조롭게 중얼거렸다. 메이슨 서인도 제도. 점점 얼굴이 잿빛으로 창백해지며 그가 3번이나 이 말을 되풀이했다.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어디 불편하세요? 내가 물었다. 제인, 이건 충격이요, 제인. 그가 비틀거렸다. 어머, 저에게 기대세요. 제인, 전에 나에게 어깨를 빌려주겠다고 한 적이 있지. 지금 좀 빌려주시오. 네, 제 팔도 빌려드릴게요. 그는 자리에 앉은 뒤 나를 옆에 앉혔다. 두 손으로 내 손을 잡고 문질렀다. 그러면서 너무나 괴롭고 침통한 시선으로 나를 응시하며 말했다. 나의 어린 친구야. 조용한 섬에서 당신과 단둘이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괴로움도 위험도 소름 끼치는 기억들도 다 사라질 텐데.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나리를 섬기기 위해서라면 제 생명이라도 바치겠어요. 제인, 도움을 받고 싶으면 반드시 당신에게 부탁하겠소. 그건 약속하겠소.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말씀해 주세요.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보겠어요. 식당에서 와인을 한 잔 가져다 주시오. 제인, 사람들이 거기서 저녁을 들고 있을 거요. 메이슨이 그들과 같이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오. 나는 식당으로 갔다. 로체스터 씨의 말대로 모두가 저녁 식사 중이었지만 식탁에 앉아있지는 않았다. 사이드보드에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각자 원하는 음식을 들어서 접시와 잔을 손에 쥐고 여기저기 무리지어 서 있었다. 다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웃음과 대화에 활기가 넘쳤다. 메이슨 씨는 불가에 서서 덴트 대령 부부와 얘기하고 있었는데 누구 못지않게 명랑해 보였다. 나는 와인을 한 잔 따라 관로 속에 그 행동을 할 때 잉그램 양이 눈살을 찌푸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내가 멋대로 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와인을 한 잔 따라 서재로 돌아왔다. 얼굴에서 극심한 창백함이 사라지자 로체스터의 얼굴은 다시 한번 굳세고 엄격해 보였다. 그가 내 손에서 잔을 받아들였다. 내게 봉사하는 영혼, 당신의 건강을 위해. 그가 말했다. 그는 내 용물을 삼키고 나에게 잔을 돌려주었다. 그들이 뭘 하고 있던가 제인? 웃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괴상한 얘기라도 들은 것처럼 분위기가 심각하거나 이상하지는 않던가? 전혀요. 농담하며 즐거워하시던데요. 메이슨은 그분도 웃고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이 일제히 나에게 와서 침을 뱉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지, 제인? 그들을 방에서 내보내야지요. 제가 할 수 있다면요. 그가 피식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나를 차갑게 쳐다보기만 하고 냉소적으로 서로 속삭이다가 하나둘씩 내 곁으로 대서 떠나간다면 그때는 어떨 거지? 당신도 그들과 같이 가겠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나리와 같이 있는 게 더 즐거울 거예요. 나를 위로할 건가? 네, 제가 할 수 있는 한 나리를 위로해 드리겠어요. 그들이 나에게 붙어있지 말라고 막으면 어쩔 거지? 저는 아마 그들이 막는지 어떠는지도 모를 거예요. 안다고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럼 나를 위해 비난을 감수할 수 있나? 그의 충성을 받을 자격이 있는 친구라면 누구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저의 충성을 받을 자격이 있는 친구라면 누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으리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식당으로 돌아가시오. 메이슨에게 조용히 가서 로체스터 씨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귀뜸해 주시오. 그를 여기로 안내해 준 뒤에 물러가면 되겠어. 알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대로 했다. 내가 손님들 사이를 뚫고 곧장 지나가자 모두들 나를 쳐다보았다. 메이슨 씨를 찾아 전가를 전하고 식당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를 서재로 안내한 다음 나 위층으로 올라갔다. 내가 침대에 누운 지 얼마 뒤 밤늦은 시간에 손님들이 침실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로체스터 씨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고 그의 말소리를 들었다. 이쪽이네 메이슨. 여기가 자네 방이네. 그는 쾌활하게 말했다. 그 명랑한 어조가 내 마음을 편하게 했다. 나는 곧 잠이 들었다.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네요.